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할 이야기는 시장 무형. 한마디로 말하면 아이 하나의 주식에 일종의 뭐가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종목에 어떠냐 그러면은 아이라는 종목을 두죠. 이 아이 종목의 영향을 주식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죠? 일종의 주식가가 형성되는 과정을 갖다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시장에서 아이라는 주식,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를 자기가 아이 주식에 한다. 그러면 아이라는 주식에 대하여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종의 RI가 되겠죠. RI는 주가가 얼마만큼 오르냐, 수익이 어디에 되느냐. 일반적으로 수익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종목에 I 종목의 주식에다가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바로 I 종목에 의한 수익가가 어느 정도냐, 수익이 어느 정도냐. 이 만약에 I라는 주식에 투자를 했을 때 얻어지는 뭐가 되냐, 수익이 어느 정도죠? 리턴이니까 I에 대한 종목에 대하여 수익률을 얘기한다. 여기 이제 저 혼자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상관성을 가지며 나가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얘기하죠. 그래서 시장 모형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 개별 주식의 I에 대하여, 개별 주식이 되겠죠. 철저히 개별 주식 I에 대하여 이 수익이 어디에 결정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본다면 바로 시장의 포트폴리오, RM이라고 말하죠. 보통 마켓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RI에 대하여 RM. 이 두 가지가 어떤 상관성을 가지느냐. RI와 RM이 어떤 상관성을 가지죠? 바로 시장의 포트폴리오 된 시장 속에서 수익률과 그리고 바로 I 종목에 의되느냐 그럼 수익성. 이 두 가지에 뭐가 되느냐 그럼 상관성이 어떤 관계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상관관계 계수가 어디에 되느냐, 얼마만큼 서로가 영향을 주느냐 하는 이야기를 상관계수라고 불러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 수를 갖다가 바로 결정계수라고 우리가 말하더라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I라는 종목 하나에 투자를 했을 때 시장과의 관계,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효율적 시장을 갖다 이루는 포트폴리오가 되었을 때 시장과의 상관계수가 어느 정도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며 영향을 받으며 바로 주가가 형성이 돼가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다가 우리가 예를 들냐 RI 그럼 I 종목에 투자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뭐가 되냐, 수익을 갖다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수익을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되고, 그러면 이게 RI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일반적으로 상수 알파를 갖다 두죠. 상수라는 수를 갖다 였습니다. 상수는 여러분들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 어느 곳에서나 미칠 수 있는 상수가 된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잘 아는 베타 I,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게 바로 베타는 여러분 잘 아는 체계적 위험을 얘기하죠. 체계적 위험과 그 다음 뭐가 되느냐 RM, 바로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는 I 종목의 상관계수인 바로 체계적 뭐가 되느냐 그럼 변수와 그 다음 포트폴리오 시장의 관계에 있어서 상관이 어떻게 되느냐, 어느 정도 상관성을 가지느냐, 상관계수를 가지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포트폴리오 된 내용과 I 종목의 뭐가 되느냐, 체계적 위험과의 시장에서 체계적 위험.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전에도 말했지만 N을 갖다가 무한대로 보낼 때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기에 베타 계수죠. 베타 계수는 절대 얼마나 줄일 수 있는 위험이 아니란 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죠? 체계적 위험으로서 바로 베타이는 I 종목이 바로 시장에서 영향을 받는 I 종목이 시체계적 위험. 이 체계적 위험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가 되죠. 체계적 위험. 체계적 위험을 어느 정도 영향을 갖다 받느냐 하는 이야기를 베타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바로 시장에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포트폴리오 되었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수익률을 갖다 어떤 상관성을 가지느냐 하는 정도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이 주식, I 주식만 가지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입실론.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특수, I에 뭐가 되느냐 특수 요소다 이렇게 되죠. 특수 요소. 일종의 뭐가 되느냐 I 종목에 특수한 영향을 주는 요소.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만약에 시장에서 I 종목은 상수라는 어떤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들어가는 일거와 그다음 여기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상관계수, I 종목에 뭐가 되느냐 베타 계수, RM과의 상관계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I 종목의 특수 뭐가 되느냐 자기에게만 영향을 주는 요소에 의하여 바로 수익률이 결정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이렇게 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 두 가지 관계에서 어느 정도 서로가 영향을 주느냐, 어느 정도 서로가 영향을 주느냐, 이 관계를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결정계수라고 얘기를 하죠. 결정계수라고 우리가 말한다. 그래서 이 결정계수를 갖다 우리는 고민하는 게 바로 베타 I와 I 종목에 영향을 주는 체계적 위험이 어느 정도이며 바로 포트폴리오 된 시장에서의 수익률과의 관계, 이게 어느 정도 상관성을 가지느냐와 그 다음에 I 종목의 특수에 되느냐 바로 영향을 주는 요인, 그리고 상수,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여기는 1차 함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이 두 가지의 관계에서 베타이와 RM의 관계에서 바로 서로가 곱하기 관계, 1차 함수의 관계가 되고 입실론에 i를 갖다 넣으면 되고 그건 상수다.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마치 y 꼴 ax 플러스 b 이럴 때 y 꼴 ax 플러스 b 그럴 때 b를 우리는 상수라고 하죠. x가 1차란 말이야. 여기도 뭐 베타이 rm 요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1차 함수에 영향을 주는 것과 같다. 왜? 서로가 1차 1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서로가 어느 정도 관계가 되느냐를 갖다 나타내는 게 총위험 속에서, 바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총위험 속에서 전체 위험 속에서 바로 체계적 위험.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은 뭐를 갖다 얘기하느냐 그러면 이 전체 어떤 위험 속에서 이게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 이 전체 위험 속에서 이게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냐, 이걸 갖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결정계수 R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중요한 결정계수를 갖다 내는 R2는 바로 총위험 속에서 체계적 위험이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 이걸 나타내는 게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R2를 얘기하는 결정계수 R2를 얘기하며,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한 종목에 대한 수익률은 상수와 그리고 뭐가 되느냐, 체계적 위험과 포트폴리오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시장의 포트폴리오의 상관계수의 영향을 받는 정도 두 개의 고배 관계가 되겠죠. 플러스 뭐가 되느냐, 입실론 I 특수요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I 종목에 미치는 바로 특수한 뭐가 되느냐 바로 베타 요소, 이걸 갖다 특수 요인이라고 불러주죠. 여기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럼 수익이 결정된다 그런 얘기가 되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로 이 두 개의 관계가 상관성을 갖느냐, 어느 정도 상관성을 갖느냐는 바로 요거죠. 총위험 속에서 체계적 위험이 어느 정도냐. 예를 들어 우리가 70%다 이러면은 바로 시장의 영향 총위험 속에서 체계적 위험은 전체 위험 속에 70%만큼 R2가 결정된다,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다시피 I 종목의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데 R2가 70%라면 70%만큼 전체 위험 속에서 체계적 위험이 어떠냐 그러면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위험이 70%다. 시장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하여 요거 곱한 것은 궁극은 뭐가 되냐, R2의 관계를 갖다 나타내는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갖다 해주는 게 바로 결정계수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I 종목에 대한 가격은, 주가는, 수익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바로 시장에서 I 종목의 수익률은 일단 상수가 있겠고, 그 다음 민감도, 바로 상관계수를 나타내죠. 체계적 위험과 시장의 포트폴리오 위험과의 어떤 상관성, 어느 정도 바로 되느냐. 여기 바로 R2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I 종목이 가지는 특수 요소를 갖다 넣었는데 요 이하에 영향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갖다 하고, 만약에 우리가 R2가 70%다 그럴 때는 바로 이 주식이 70%만큼은 뭐가 되느냐, 바로 총위험 속에서 70%만큼 시장 위험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 전체 100이라면 이건 70%다. 그러니까 70%만큼 뭐가 되느냐 그럼 상관의 관계를 가지면서 뭐가 되느냐, 이익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바로 시장의 모형을 얘기하는 이야기.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요식을 갖다 정확히 한번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알파는 상수를 나타내고 어느 주식이나 다 영향을 주는 요인, 공통 요인을 갖다 상수로 우리가 일단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게 이 두 가지가 바로 뭐가 되느냐, 요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R2를 나타내는 거. 그래서 바로 베타에다 RM을 갖다가 곱하는 거. 이건 바로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총위험 속의 체계적 위험에 영향을 주는 요 정도를 갖다 우리는 바로 베타이라고 얘기하는데, 베타의 이야기는 바로 이게 R2에 의하여 결정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에 그 주식만 가지는 특수 요소에 의하여 뭐가 되냐 결정된다는 이야기. 이걸 갖다 결합하면 I 종목에 뭐가 되냐 수익률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베타이 RM, 요거는 뭐가 되냐 서로 시장에 뭐가 되냐 그럼 수익률과 베타이, 바로 이건 체계적 위험이 가지는 어느 정도 전체 속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느냐라는 정도. 그래서 아까도 R2가 0.7이다. 그럼 바로 뭐가 되냐, 시장의 수익률이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궁극은 개별 수익률의 70%의 영향을 준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결정계수.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 베타 i의 이야기는 바로 결정계수 이야기에 의하여 두 가지의 상관성을 설명해주는 이야기. 총위험 속에서 체계적 위험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느냐, 바로 거기에 의하여 시장 위험에, 시장의 수익률에 뭐가 되느냐 그럼 베타 i만큼 곱한 만큼이
바로 I 종목에 영향을 준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요 주식만이 가지는 특수 요소의 영향, 요까지를 우리가 하면 된다는 요 수식을 여러분 편안하게 느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상적 상수. 그 다음에 다음에 뭐가 되느냐? 베타이. 이 베타이의 결정은 바로 R2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RM은 바로 시장에서 포트폴리오 했을 때 이익, 바로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느냐에다가 이 주식이 가지는 특수한 입실론에 뭐가 되느냐, I 주식에 뭐가 되느냐, 요소에 뭐가 되느냐, 그럼 가격, 이익, 이걸 갖다 우리가 결합하면 바로 I 종목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갖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그러면 중요한 변수가 되고, 여기에 결정계수 R2가 바로 이런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 여러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거의 CAPM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는데, APT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APT는 어떤 걸 APT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는데, 차익거래라 이런 말을 갖다 쓰죠. 차익거래는 과연 어떤 걸 갖다 설명하느냐를 여러분하고 하나하나 따져보자, 그런 얘기가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익거래와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차익거래와 CAPM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CAPM. CAPM 속에서 우리가 또 구분한다면 잘 아는 뭐가 됩니까? CML과 SML. 요걸 갖다 우리가 구분하면 우리가 배웠던 거 기억날 겁니다. CML은 뭐가 되죠? 그렇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이렇게 흘러갈 때 N이 무한대로 간다라는 가정, 효율적 시장만 우리가 따지는 게 뭐가 되느냐? CML이다. 이건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론이고, N이 무한대로 가는 거 요거만 따진다 이거죠. 효율적 시장만 따진다 이거야. 근데 여기는 비효율적인 EV도 있을 수 있고, 이거보다 이 더 늘어간 이야기,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는 게 뭐가 되느냐? 여기 효율적 시장만을 얘기한다 그랬죠. 효율적 시장의 조건만 봤다 그러면, 여기는 효율적에다가 비효율적에다가 또 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나하나 개별 뭐가 되느냐, 종목까지 따지는 게 증권시장성이다, 그런 얘기 우리 지난번 배웠던 거. 여기는 N이 절대 무한대로 간다는 조건보다는 뭐 그 전도 되고 그 후도 되고 0일 때도 있고, 그래 SML이 훨씬 더 이되느냐, 포괄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배우며, 우리가 옛날에 뭐가 됩니까? 도빈의 분리정리라든가 뭐 여러가지 우리가 분리정리를 갖다 앞에서 쭉 설명을 했죠. 그래서 한 번 더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가지 종목이 있겠지만, 증권시장성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 이런 얘기가 되죠. 바로 도빈의 분리정리. 도빈의 분리정리는 접점 또는 시장선을 얘기하는 M, 여기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공격적 스타일과 그 다음 뭐가 되느냐, 보수적 스타일에 의하여 바로 뭐가 되느냐, 차입의 포트폴리오와 대출의 포트폴리오를 갖다 형성하며 T점이나 M점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도빈의 분리정리였단 말이야. 마치 피셔의 분리정리 앞에서 뭐가 됩니까? 투자와 소비는 일치하지 않는다 하는 걸 배웠죠. 그리고 또 이 정리는 뒤에 가면 포트폴리오 분리정리와 똑같은 거. 그래서 세 가지. 도빈의 분리정리, 포트폴리오의 정리, 피셔의 분리정리, 이 세 가지는 동의어와 같은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 똑같은 개념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줘라, 이런 얘기를 했죠. 이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를 포함한 CAPM과 APT를 갖다 얘기하는데, APT를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APT는 바로 차익거래를 얘기합니다. 이 차익거래의 개념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투자자금이나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전략.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은 뭐가 되느냐, 여기 정의를 내려본다면 차익거래 정의는 뭐가 되느냐 하는 얘기가 되는데, 바로 투자자금, 이 자금이나 또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위험을 갖다가 뭐냐, 부담하지 않는다.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도 수익을 갖다 창조할 수 있는 거. 요거 없이도 뭐가 되느냐, 수익을 갖다 낼 수 있는 요건. 요걸 갖다 우리가 차익거래라 한다. 근데 이 차익거래는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똑같은 가격을 가지고, 예를 들어 김밥을 갖다가 자주 예를 드는데 이런 얘기가 되죠. A 슈퍼에서 김밥을 구할 때는 1,000원이다. B 한 4,000원이다 그러죠. B 슈퍼에서는 뭐가 되느냐, 김밥을 갖다 5,000원에 구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자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일물일가로 볼 때는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없죠. 하나의 김밥이라면 똑같은 가격인데 무슨 이렇게 슈퍼에 따라 다르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게 뭐가 되느냐, 무차익거래. 무차익 조건은 바로 일물일가성입니다.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만 존립한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느냐, 그건 우리가 봤을 때 뭐를 갖다 얘기하죠? 일물일가가 될 때는 절대 무차익밖에 안 된다 이거지. 그런데 물건의 값이, 김밥이 바로 여기서 뭐가 되느냐, 4,000원 여기는 5,000원, 1,000원만큼 무슨 거리가 생기느냐, 발품에 의하여. 발품에 의하여 내가 여기서 선정하느냐 여기 선정하느냐에 따라 1,000원의 차이가 나는 게 뭐가 되죠? 차익거래를 얘기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물일가설을 갖다 주장하는 쪽은 절대 무차익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차익에는 투자 자금을 따로 더 들이거나 위험을 더 들이지 않아도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내가 발품을 잘 팔면, 예를 들어 부동산을 구매할 때 어느 부동산을 갖다 찍느냐에 따라 몇 천만 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럼 바로 뭐가 되죠? 차익 거래를 의미한다 이거죠. 그러나 일상적 경제학자들이 볼 때는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만 있다면 차익 거래는 존립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걸 갖다 무차익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사업에서만 실제에서는 얼마든지 내가 어느 슈퍼를 취하느냐 여기에 따라 김밥의 값이 달라질 수 있죠. 이런 내용을 갖다 우리는 차익거래라고 하는데, 궁극은 투자 자금을 더 넣는다든가 위험을 갖다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 두 가지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궁극은 뭐가 되냐,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는 조건을 갖다 우리는 바로 여러분 차익거래라 불러주고, 무차익거래가 그 대비되는 얘기인데, 무차익은 차익이 날 수가 없다. 일물일가설로 볼 때는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만 줄 때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얼마든지 차익 거래가 존재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바로 무차익 거래는 일물일가설에 의하여 전대 차이가 없다 하는 게 무차익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 차익 거래를 보면, 차익 거래는 어디에 되느냐, 어떨 때 이루어지느냐, 자본시장이 완전하다. 자본시장이 완전하다면 내가 돈을 갖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뭐가 되느냐, 이자를 주고라도 쉽게 내가 구할 수가 있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완전한 자본시장을 얘기한다 이거죠. 그리고 무수히 많은 자산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물일가가 되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많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똑같은 물건이라도 무수히 많은 자산이 존재한다. 그리고 요인이 성립된다. 하나하나마다 의해되느냐 그러면 아까 얘기하던 뭐가 됩니까? 개별적 의해되느냐 그러면 바로 시장에 의하여 주가가 달리 될 수 있는 요인 모형이 성립된다. 그리고 이제 무차익 조건을 성립한다. 이 말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돼요. 차익 거래 속에 일종의 APT 속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CAPM. 요거는 일반적으로 무차익 속에 뭐가 되느냐, 차익 거래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 일종의 APT 속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무차익이 들어갈 수 있다. APT는 차익 거래죠. 차익 거래인데 여기는 뭐냐, 무차익. 차익이 없는, 앞에 배우던 CAPM 같은 거. 이런 게 여기에 무차익에 들어갈 수 있다. APT는 이걸 포함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차익 조건은 무수히 자본, 내가 필요로 한 자본을 언제든지 마음껏 내가 원하는 이자에 의하여 끌어올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자산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자산이 많으면 아무래도 일물일가가 되죠. 흐트러질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요인 모형이 성립된다. 아까 요인 모형은 바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 바로 상수에다가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럼 결정계수를 갖다 나타내는 뭐가 됩니까? 바로 베타에 Rm을 더하고 그 다음에 이필론 I,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하듯이 여기도 뭐가 되느냐, 요인, 여러 가지 요인. 한마디로 뭐 물가 영향도 있고 또 그 다음 파는 사람의 상황도 있고, 이런 게 요형 무형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그러면 무차익, 바로 무차익은 차익에 포함된다. 요 얘기를 갖다 합니다. 그럼 어떤 학생은 찾아와가, 선생님 이거 뉴스 프린팅 아닙니까? 차익 거래 요건에 왜 무차익 그 조건이 성립한다 그러죠? 포함관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무차익, 차익 속에는 반드시 뭐가 되느냐, 무차익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 속에서 얘기를 했고, 궁극은 CAPM과 APT를 비교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일종의 CAPM과 APT를 갖다 비교해보자 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CAPM은 아까도 말했지만 철저히 일물일가설에 의하여, 일물일가. 보통 경제학자들이 외치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뭐가 되느냐, 차익 거래가 있다. 내가 어디서 구하느냐에 따라 뭐가 되느냐, 그럼 거래가 달라질 수 있다. 똑같은 김밥이지만,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요 CAPM에는 뭐가 어디에 포함되느냐, APT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요 내용을 갖다 우리가 이야기하면 더 투자를 한다든가 더 위험을 감수한다든가 이런 요건이 없어도 우리는 거래에 뭐가 되느냐, 유리한 거래를 취할 수 있는 차익 거래를 취할 수 있다. 그런 게 바로 아까 말하던 뭐가 되느냐, 차익 거래와 차익 거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두 가지를 갖다 비교해 본다면 CAPM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무차익이에요. CAPM은 무차익.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일물일가설에 의하여 차익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본 게 바로 CAPM이다 이거죠. 근데 APT는 뭐가 되느냐, 내가 어디에서 물건을 구하느냐, 또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수시로 똑같은 물건이지만 뭐가 되느냐, 유리하게 구할 수도 있고 불리하게 구할 수 있는 이런 요건이 될 수 있다. 그럼 뭐 궁극은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차익 속에 차익 CAPM은 APT 속에 포함된다라는 말로 우리가 결말을 맺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포괄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게 바로 APT가 되고 그 속에 CAPM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만히 보면 APT의 우위성을 갖다가 보면 무형이 가정이 CAPM보다는 단순한 현실적이다. 이론이 아니라 현실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APT가 뭐가 됩니까? CAPM보다는 더 현실적이다 하는 게 첫 번째가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본다 그러면 뭐 위험의 회피성이라든가 수익률의 정규 분포성이라든가 무형 자산의 존재 등이라든가 이런 걸 전제로 하지 않으며 APT는 바로 뭐가 되느냐? 차익 거래 기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시장이 균형 상태에 있을 때는 차익 거래 기회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바로 왜? 일물일가설이 될 때는 절대 어디 되느냐? 그러니까 바로 CAPM 가정은 우리가 APT는 CAPM보다는 훨씬 더 어디 되느냐? 현실적이다. 여러 다양한 모습, 요인을 다 인정해준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CAPM은 시장 포트폴리오를 존재를 전제한다. 아까 말하지만 시장의 포트폴리오는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그런 RM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APT는 특정한 기준의 포트폴리오나 존재 측정 가능을 요구하지 않는다.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얼마만큼 체계적 위험에 영향을 받느냐 이런 걸 갖다 따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CAPM은 시장 포트폴리오 존재를 전제하지만 APT는 특정한 포트폴리오 존재를 갖다가 가능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요인을 갖다 다 인정해준다 이거죠. 세 번째는 CAPM은 단일 기간을 갖다가 기정하지만 APT는 다기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CAPM은 한 기간, 그 기간 내에서 어떻게 영향 체계적 위험 얼마?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비체계적 위험이 어떠냐 이런 걸 따진다고 본다면 APT는 다기간에 걸쳐서 여러 시간 동안에 왜 되느냐 그러면 바로 기간을 확장하는 개념을 가질 때 우리가 APT가 왜 되느냐 그러면 바로 성립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설명한다 그런 얘기를 알아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APT의 우위성이 있는가 하면 APT의 한계성, 그리고 우위성은 공건 장점을 얘기한다면 한계성은 바로 단점을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APT는 모든 자산에 항상 성립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똑같은 물건을 김밥을 3,500원, 4,000원 이렇게 차이를 갖다 나타내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아닐 때는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APT는 항상, CAPM은 항상 존재하지만 APT는 존재하지 않을 때도 있다. 그죠? 그러니까 뭐냐? APT 속에 CAPM을 포함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CAPM은 시장의 포트폴리오의 체계적 위험이 유일한 원천이지만 APT는 여러 가지 요인. CAPM이 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가 되느냐? 체계적 위험이 어느 정도냐? 베타2. N을 무한대로 해도 없어지지 않은 시장 위험. 이 체계적 위험이 굉장히 중요한 CAPM에 영향을 준다면 APT는 그것이 여러 가지 요인, 다양한 요인이 바로 적용되고 있는가를 갖다 말해주고 있는데 뭐냐? 구체적으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CAPM은 절저한 뭐가 되죠? 바로 베타. 일종의 뭐가 되죠? 시장의 개수. 여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APT는 요인이 뭐라고 한마디 말할 수가 없는 거가 문제다. 이렇게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바로 회사가 주식과 채권이란 두 가지로 이야기하여 자본을 조달하죠. 한번 가볍게 우리가 본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죠. BS를 갖다 우리가 딱 나눴을 때 이 BS는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회사가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경제력을 우리는 자산이라고 불러주죠. 그러면 이 자산의 고유양이 어디냐에 따라 부채와 자본이다.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누죠. 전에도 거듭거듭 얘기를 하지만 이 부채의 경우는 바로 여러분 대표적인 게 본드라고 얘기를 하죠. 본드는 반드시 뭐가 되느냐 그러면 확정된 이자를 줘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될 겁니다. 확정된 이자. 확정된 이자를 갖다가 우리가 반드시 줘야 되고 나중에 원금을 줘야 된다. 확정된 이자와 원금 이 두 가지를 갖다가 해야 되는 건 반드시 이 본드에서는 따져줘야 할 문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반면에 자본의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스톡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 스톡은 바로 주식을 얘기하고 여기는 뭐냐 그럼 배당, 확정이 아니라 미확정 배당. 미확정 배당을 갖다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전에도 말했습니다. 근데 비교적 어떠냐 그러면 여기는 어떠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 내용을 가운데 확정된 이자를 못 줬다. 못 주면 뭐가 되죠? 그건 나중에 이 본드에 대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확정된 이자를 갖다가 못 줬다. 그럼 파산 비용이 일어난다. 파산에 따른 비용이 어디 되느냐 그러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파산 비용이다. 근데 만약 여기에 뭐냐 그러면 주식의 경우는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바로 대리비용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대리비용은 바로 주주와 CEO에 대하여 못 믿는 데 대하여 일어나는 비용.
예를 들어 외부 검사 같은 거. 이런 얘기를 갖다 얘기하는데 오늘은 바로 그 자본의 원천이 되는 주식과 그리고 채권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며 재무관리를 우리가 배울 때 이건 바로 자본에 대한 운용을 얘기하죠. 그건 자본에 대한 조달을 얘기하죠. 오늘도 지금 자본의 조달이 뭐와 뭐를 그렇죠. 본드와 스톡에 대하여 그 성격이 어떻게 되고 주식과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채권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바로 9장에 나오는 투자론의 이야기다. 그래서 궁극은 9장은 뭐가 되느냐 여기는 투자다 이거죠. 이 주식과 채권은 일종의 넓게 보면 뭐가 되냐 투자론의 개념을 갖다 얘기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 어떻게 투자하느냐 하는 이야기. 주식과 채권을 투자할 때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평가를 할 거냐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맨 먼저는 주식을 두 번째는 채권에 대하여 이야기를 순서대로 진행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면서 바로 주식과 또 채권에 대한 기본 내용을 이해를 하며 우리는 뭐가 되느냐 한 번 정도 여기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맨 먼저 나오는 주식의 경우는 그림을 갖다 딱 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주식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바로 배당 평가 모형이다 그런 말을 씁니다. 배당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냐 그러는데 배당 평가 모형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데 궁극은 이런 얘기가 되죠. 배당 평가 모형은 쭉 우리가 주식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이 주식의 경우는 맨 먼저 뭐가 되느냐 만약에 어떤 돈을 0시점부터 나중에 어디 되느냐 그러면 여기 N시점까지 가자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1시점에 뭐가 되느냐 배당을 갖다 D1 그 다음에 2시점에 배당을 갖다 우리는 D2 이렇게 돼서 3시점에 뭐가 되느냐 배당을 갖다 D3 그리고 마지막에 N시점에 가서는 DN으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바로 배당을 갖다 우리가 생각하자. 배당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게 배당에 대하여 현가 이 배당들이 현재여야 되느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배당을 갖다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된다. 배당이어야 되느냐 요걸 갖다가 현재 가치 그 다음에 요것도 현재 가치 요것도 현재 가치 요것도 현재 가치로 우리가 환산하면 이 주식에 뭐가 되느냐 현재 가치를 우리는 뭐가 되느냐 배당을 전부 다 모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만약에 일종의 어디 되죠? 자 D1을 갖다 우리는 1 플러스 뭐가 되느냐 K의 1 우리가 자본 비용이라고 생각하자 말이야. 여기 뭐가 되느냐 그럼 첫 때에 바로 내용을 0시점으로 돌렸을 때 가격이랍니다. 요걸 갖다 우리가 얘기하면 D2를 갖다가 1 플러스 K에 뭐가 되죠? 4승으로 나눠라. 그럼 여기는 D3를 갖다가 뭐 하느냐 그러면 D1 플러스 K에 뭐가 되느냐 3으로 나눠라. 요걸 갖다 전부 다 합산해가 쭉 나가고 나중에 D의 N을 갖다 1 플러스 K에 뭐가 되느냐 N으로 나눠라. 이게 뭐가 되죠? 배당의 가치를 전부 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거다. 그래서 첫째 배당의 기초 모형을 갖다 얘기한다. 그럼 이런 얘기가 아니냐. 바로 D1, D2, D3, DN이 있다면 이걸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면 어떻게 될 거냐. 바로 이걸 갖다 우리가 얘기할 거다. 1 플러스 K에 뭐가 되냐 D1, 1 플러스 K2에 뭐가 되냐 D2. 그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뭐가 되냐. 배당을 전부 다 현재의 합으로 나타내고 그럼 문제는 만약에 나중에 가서 이 배당을 갖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 0보다 그러면 여기는 무한대까지 가겠지. D에 무한대, 예를 들어서 K에 뭐가 되죠? 무한대. 이렇게 되겠죠. 만약 N시점까지 간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냐? DN까지.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영원히 간다 그러면 이건 D에 무한대까지 가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N까지 간다 그럴 때는 N까지 가고 하면 뭐가 되느냐? 이 N시점에는 또 뭐를 갖다 우리가 생각하느냐 그러면 판매를 한다.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갖다 N시점까지만 가지고 있다. N시점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쓴다면 N시점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는 이야기를 갖다 쓴다면 바로 D를 N까지 가고 나중에 이걸 갖다 셀링한다. 주식을 판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지. 배당은 요거란 말이야. 배당은 지금 요건 얘기하는 건 요건 배당이야. 배당이지. 배당을 전부 다 뭐가 되느냐? 현재 가치로 환산해가 배당을 갖다 현가로 나타낸 거. 요거란 말이야. 여기다가 뭐가 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배당의 현가. 배당의 현가를 갖다 전부 다 하고 그 다음에 주가를 갖다가 주식을 갖다 뭐 하느냐? 판매. 셀링할 때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N시점까지만 가지고 있다가 나중 판다라고 보면 N시점까지의 모든 받는 내용을 갖다가 배당의 현가와 그리고 뭐가 되느냐? 주식을 팔 때 주식을 판다 이거죠. 주식을 팔면 뭐가 되느냐? P에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현재 가격인데 1 플러스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K의 N으로 나눠라. K의 N으로 나눠라. 여기 뭐가 되느냐 그럼 주가의
현재 가격. 만약 N시점에 판다고 볼 때, N시점에 판다고 볼 때 우리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이게 어떻게 되느냐. 바로 현재 시점 PT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여기 가장 중요한 얘기가 우리 책을 갖다 본다 그래도 바로 N시점의 가격을 갖다 얘기하니까 PN이라고 보죠. PN. 이게 뭐냐? N시점에 팔 때 PN이죠. 요 N시점 8죠. 1 플러스 K의 N으로 나누면 이걸 갖다 뭐로 하느냐? 현재 가치. 그러니까 궁극은 배당의 현가와 이건 내용을 갖다 얘기한 배당의 현가와 주식의 뭐가 됩니까? 주식의 현가. 나중에 셀링할 때 주식을 갖다 만기에 가서 팔 때 셀링하는 주가에 뭐가 되느냐? 주식의 현가를 우리가 따자자. 그리고 궁극은 배당의 현가와 마지막 가서 주식을 처분할 때의 현가를 갖다 결합하는 게 뭐가 되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주식의 뭐가 되느냐? 중요한 현재 가치를 얘기합니다. 이 주식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배당과 마지막에 가서 팔 때의 가치를 갖다 현가로 가져오는 것들.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배당평가 모형의 이야기다. 그래서 배당평가 모형을 갖다 우리가 도출하는 방법이고, 만약 이게 N시점보다 더 멀다면, N시점 같으면 두 가지죠. 배당, N시점까지의 배당의 현가. N시점에 가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셀링할 때의 주식의 현가. 이 두 가지를 더하면 된다. 그래서 N시점까지, N시점까지, N시점, 여기도 N시점에 가서 셀링할 때. 이 두 가지 개념을 갖다 우리가 결합한 게 뭐가 되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N까지 갈 때 주식에 대한 뭐가 되냐? 평가 모형이다. 근데 만약 우리가 봤을 때 이걸 갖다 무한대로 간다면 어떻게 되죠? 팔지 않고 영원한, 한마디로 하면 영구주가 될 때는 어떻게 되죠? 영구주. 영구주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영원히 주식을 보유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무한대까지 간단 말이에요. 무한대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여러분들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바로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N시점에서 이 N시점 이후에 뭐가 되느냐? 무한대까지 갈 때. 그럼 여러분들 잘 알지만 뭐가 되니까 D에 뭐가 되느냐? 그럼 무한대를 갖다가 1 플러스 K에 뭐가 되느냐? 무한대로 나눠줘라. 무한대를 나누면 현재 가치가 되죠.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D에 N 플러스 1에 뭐가 되느냐? 1 플러스 K에 뭐가 되느냐? 바로 N 플러스 1. 요것부터 똑같이. 이게 뭐냐? 그러면 영구주의 경우는 이 내용에다가 이 가격에다 요만큼 더 더해져야 된다. 바로 N 플러스 1. 아까 N까지 간다 그랬는데 N 플러스 요 다음 단계부터 무한대까지. 요게 더 플러스 된 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어떻게 되죠? 일반 주가보다도 더 늘어난 영구주의 경우는 앞에 요 두 가지에다가 요 두 가지 바로 요거 요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요거 전부 단 거에다가 뭐가 되느냐 요거. 요게 뭐냐 그러면 일반 뭐가 되느냐 주식의 가격인데 이거 영구주의 경우는 이거를 더 바로 DN보다도 더 넘어선 DN 플러스 1부터 무한대까지 그 가치를 갖다 해야 되느냐 더 더해주면 영구주가 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냐 그럼 배당에 바로 주가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럼 내용을 갖다 우리가 보자. 그럼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만약에 현재의 주가를 갖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라. 그럼 시그마 T는 1부터 N까지 N까지가 되죠. N까지에다 뭐를 갖다 나누냐? DT에다가 1 플러스 K에 뭐가 되느냐? 그럼 T를 갖다 나눠라. 그럼 이 배당의 현가를 나타낸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중요한 이야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주식의 현재 가치에서 만약에 예를 든다면 뭐가 되느냐? 시그마를 갖다 쓴다면 T는 1부터 N까지에 1 플러스 K에 T에다가 T. 이게 뭐가 되느냐? 배당을 갖다 주식은 배당을 갖다 쭉 받는다고 보면 현재 가치는 어디에 되느냐? 배당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가치가 궁극은 뭐를 나타내느냐? 현재 주가를 나타낸다. 현재 주가를 나타낸다. 그럼 나중 팔지 않고 영원히 간다. 만약에 배당만 가지고 따진다면 이렇게 배당 모형은 이렇게 될 거다 하는 얘기가 되고 주식은 원래는 배당과 마지막에 팔 때의 가격 이 두 가지를 갖다 결합하는 거고 만약에 무한대까지 간다면 무한대 바로 N 이후의 가격에서 무한대까지를 더 더해주면 영구주의 개념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 책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된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이제 얘기를 했고 그럼 배당도 우리가 잘 알지만 똑같이 매기마다 똑같은 배당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제로 성장을 하지 않을 때에 만약에 우리가 배당을 갖다가 준다. 똑같이 배당을 준다 이거죠. 성장이 될 때 배당. 이 두 가지를 갖다 우리가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약에 회사가 성장을 한다. 많이 성장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 항상 성장을 갖다 인정하느냐, 아니면 뭐가 되느냐, 영원히 똑같이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라고 가정하느냐, 이 두 가지 이하에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뭐가 되죠? 그렇죠? 바로 우리가 모형이 달라진다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같이 한번 우리가 따져보자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알지만 여기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됩니까? 이 두 가지 개념을 갖다가 성장을 갖다 계속 하느냐, 그럼 항상 성장이야. 성장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며 똑같은 배당만 주느냐, 제로 성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를 분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 제로 성장이 될 때는 어떤 거냐? 불성장은 바로 이런 얘기가 되죠. 제로 성장이 될 때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냐? 현재 가치는 이런 얘기가 되죠. D1을 갖다가 뭐가 됩니까? 바로 첫 번째 배당을 갖다 1 플러스 K에 뭐가 되냐? 1로 나누어라. 그럼 이게 뭐가 되죠? 첫 번째 1 시점에 배당을 현재 가치로 우리가 바꾸는 거지.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지. 그럼 이 시점도 우리가 가면 뭐가 되냐? 배당이 똑같아요. 배당이 똑같을 때 D1 1 플러스 K에 뭐가 되죠? 4승이 되지. 이렇게 쭉 가서 D에 N이 돼도 D1 1 플러스 뭐가 되냐? K에 N. 1부터 1, 2, 3, 4, 5, 6, 7, N이고 용 D1, D1, D1 똑같다는 얘기가 되지. 이게 뭐냐? 그럼 제로 성장. 성장되지 않는 상태를 갖다 얘기한다 이거지.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갈 때 뭐가 되냐? 이게 초항이죠. 다음에 이게 뭐가 되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R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궁극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럼 이 바로 N까지 합을 갖다가 무한수열의 합을 갖다 구하는 공식은 초항을 갖다가 1-R로 나눈다 하는 이 공식이 바로 뭐를 갖다 나타내냐? 바로 합을 갖다 구하는 공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 이거죠. 이게 초항이야. 초항이야.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초항은 얼마냐? 1 플러스 K에 뭐가 되냐? 1승의 D1. 여기 뭐냐? 초항이란 말이야. 초항이다. 다음에 R은 어디에 되죠? R은 봤을 때 1 플러스 K, 1 플러스 K2 이게 되니까 D1, D1, D1은 똑같아. 왜? 성장을 갖다 더 시키지 않으니까. 그럼 여기는 R은 뭐가 되냐? 1 플러스 K분의 뭐가 되냐? 그럼 바로 1. 여기 뭐가 되냐? R이다 이거죠. R이다. 이제 여기다 우리가 초항은 요거, R은 요거.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 이 식에다 집어넣어보자 이거죠. 바로 일종의 뭐가 되죠? 무한히 영원히 만약에 나가는 등비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합을 갖다 구하는 이걸 갖다 무한등비수열이라 그러면 우리가 등비수열 초항을 1-R로 나눈다 그러는 게 바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뭐가 되냐? 바로 우리가 합이라고. 그럼 이 식을 갖다 우리가 대입해서 여기 영면은 1-R이 뭐가 되죠? 그렇죠. R은 1 플러스 K분의 뭐가 되냐? 1. 이게 R이란 말이야. 아니 뭐가 되냐? 초항은 뭐가 되죠? 1 플러스 K에다가 뭐가 되냐? 1에다가 D1 요거란 말이야. 이걸 갖다 우리가 풀어봐라. 풀어봐라. 이걸 풀게 되면 우리가 일단 뭐가 됩니까? 등분하면 1 플러스 K분의 1 플러스 K 마이너스 뭐가 되느냐? 1 플러스 K분의 그 다음에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뭐가 되느냐? 1 플러스 K에다가 뭐가 되느냐? D1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분자가 되고 이게 분모가 아니냐. 그래서 가분수는 항상 분자와 분모를 갖다 분리시키고 해야 되죠?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하면 된다. 요거에다 요건 안 하라 이거지.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앞 초항이어야 되죠. 그렇죠. 1 플러스 K에 이게 분자가 D1 요래도 곱하기 역수 요 계산하라. 요 계산하는 게 얼마 되죠? 그렇죠. 1 플러스 K분의 뭐가 됐냐? 1 죽어버리니까 K였단 말이야. 근데 요거 역수야. 여기 역수죠. 요게 가리인데 요거 역수. 본대로 곱하기 거꾸로 요렇게 돼.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되죠? K분의 1 플러스 K. 그럼 1 플러스 K, 1 플러스 K는 없어지니까 근거는 뭐가 되냐? K분의 D1이다. K분의 D1이다. 그럼 여러분들 옛날에 연구 배울 때 R분의 뭐가 되죠? C다 하는 이야기. R이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바로 R분의 C. 그렇듯이 여기는 K분의 D1. 이게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 영구연금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영구연금.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제로 성장의 영구연금은 R분의 C. R분의 C.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되느냐 바로 이제 여기에서 뭐가 되는 배당을 줄 때 제로 성장의 배당을 뭐가 되느냐 K분의 D1.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갖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알아두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제로 성장은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냐 바로 옛날에 배웠던 R분의 C와 같이 K분의 D1이 뭐가 되냐 제로 성장의 경우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우리가 변형된 게 뭐가 되냐 항상 성장을 한다 그럴 때 성장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가 되죠. 항상 성장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어떤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자 1 플러스 K에다가 1에다가 D1 처음에는 D1이야.
두 번째 뭐가 되느냐? 1 플러스 K에 뭐가 되느냐? 자승을 갖다 쓰고 요건 다 늘어나죠. D1에다가 1 플러스 G 1 플러스 G의 1승. 이게 만약에 우리가 간다면 이렇게 간다면 1 플러스 세 번째 본다면 3에다가 D1에다가 뭐가 되느냐? 1 플러스 G에 뭐가 되죠? 2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여기도 어떻게 되죠? 초항은 뭐냐? 우리가 여기서 이제 R분의 C, R분의 C에서 초항은 뭐냐? 이게 초항이야. 초항. 초항은 요거란 말이야. 그럼 R은 얼마냐? 그러면 1 플러스 K분의 뭐가 됩니까? 여기 1이 있다고 보면 1 플러스 G, 1 플러스 G가 더 늘어나죠? 1 플러스 G가 뭐냐? 그러면 바로 R이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요게 초항, 요게 뭐가 되냐? R. 그럼 여러분들 공식이 뭐가 됩니까? 초항을 1-R로 나누어라. 이게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뭐가 됩니까?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무한등비수열의 합을 갖다 구하는 공식이었다 이거지. 그럼 이렇게 영원히 간다 이럴 때 뭐가 되지? 이걸 갖다 대입해줘라 이거지. 이거 대입하게 되면 초항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초항은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가 되죠? D1에다가 1 플러스 K1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초항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뭐가 되느냐? R은 뭐냐? 그래서 R은 바로 1 플러스 K분의 뭐가 됩니까? 1 플러스 뭐가 되느냐? G를 놓아라. 이걸 갖다 우리가 풀어주면 된다 이거죠. 가분수를 갖다 푼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궁극은 뭐가 되느냐? 이걸 갖다 계산하니까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뭐 요거는 1 플러스 K분의 1 플러스 K가 되겠죠. 이거 정리하게 되면 바로 나온 게 K-G분의 뭐가 되느냐? D1이다. 이게 뭐냐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바로 성장형 연금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R-G분의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C. R-G 분분의 뭐가 되느냐? C. 요거나 똑같은 게 뭐가 되느냐? 요거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K-G분의 D1을 우리가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항상 성장 모형의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여러분이 알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배당의 모형에서 이런 걸 갖다 배웠는데 이제 결국은 아무리 여러분이 몰라도 이 과정까지 알면 더 좋은데 만약 과정이 어렵다 이러면 수식이라도 우리는 생각해 주자 이거지. 제로 성장이 어떠냐? 그 다음에 바로 항상 성장이 어떠냐? 그러면 수식을 갖다 최소한 의해야 되냐? 그럼 이건 뭐냐? K분의 D1. K분의 D1.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 R분의 C 하던 요거와 연구연금과 같이 비교하면 되죠. 항상 성장은 어디에 되느냐? 그런데 K-G분의 뭐가 되냐? D1.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란 말이에요. 요걸 갖다 최소한 기억을 갖다 하고 있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거 나왔을 때 어떤 유형으로 시험에 나오느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이런 얘기가 되죠. 바로 여러분들 문제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런 얘기다. 가나 사업에서 주주의 우상률이 12%다. 주식의 가격을 산 줄 알아. 이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1200원짜리인데 12%란 말이야. 그럼 제로 성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만약 제로 성장에서 우리가 구하라 그러면 1200원 나누기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0.12. 그럼 이게 현재 한꺼번에 판다고 현재 가치가 얼마냐 이거지. 이건 10,000원에 팔면 이건 잘 파는 거다. 현재 가치로 따지면 10,000원짜리다. 이제 매달 어디에 되죠?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매년 배당을 1200씩 주고 요 수익률이 12%다. 그럼 뭐 0.12분의 1200. 그럼 이걸 현재 가치로 따지면 얼마다? 10,000원짜리다. 만원보다 더 주겠다 그러면 팔아야 되고 만원보다 적게 주겠다 그러면 팔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게 바로 현재 가치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뒤에 보면 뭐가 되냐 그러면 이 주식은 1200 예상하고 매년 2% 성장한다. 2% 성장한다니까 궁금 여기서 뭐가 되냐 0.12에서 바로 여러분 잘 아는 0.02를 갖다 빼야 되겠죠. 바로 2% 성장이니까 R-G분의 바로 1200 이렇게 나와라. 이건 얼마냐? 현재 가치가 12,000원이다. 그럼 12,000원보다 더 주겠다 그러고 팔아야 된다면 팔아야 되겠지. 그러나 만약에 12,000원 미만에서 너 팔아라 그럴 땐 파는 게 병신이지. 그래서 우리가 본 건 바로 제로 성장일 때는 바로 K분의 D1. 만약에 예를 들어 항상 성장이 될 때는 K-G분의 D1 여기 집어넣으면 그 주식의 현재 가치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데서 우리가 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하고 여기까지 이야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이해되느냐 정리를 하며 잘 따라와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